2026년 3월 10일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현대차 울산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소의 배가 바다에 못 뜨게 됩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크레인이 써버릴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숫자와 함께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째,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립니다. 둘째, 2022년 대우조선 파업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드리죠. 마지막으로 3월 10일 이후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할 경제지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그럼 월급은 하청업체 사장님이 주시죠. 그래서 임금 협상도 하청업체 사장님하고만 했어요. 삼성전자는 나는 너희 사장 아니다 라고 손을 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까지 이 물량 납품해 라고 하면서 작업량을 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사용자가 돼요. 하청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빌라에 사는데 집주인이 아니라 관리인한테 월세 올려주세요 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실제 건물주한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주인 아닙니까? 당신과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현대차 같은 대기업 밑에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가 수백 개예요.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이제 3차 협력사 노조까지 전부 현대차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백 개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협상의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현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영계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서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 하고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지만 3월 10일의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복지처럼 앞으로 정할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월 10일부터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 부산 공장을 닫고 베트남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었죠. 법원에 소송은 걸 수 있지만 파업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합병 반대, 구조조정 반대, 파업이 전부 합법이 돼요. 이게 왜 문제냐? 기업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거든요. 반도체 시장은 6개월만 늦어도 수조 원 날리는데 노조 동의 얻느라 1년 걸리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세 번째,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제일 독한 조항이에요. 지금까지는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때 회사가 노조 간부들한테 470억 원 배상하라고 소송 걸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개정된 법은 뭐라고 하냐? 각 조합원이 얼마씩 손해를 입혔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공장에서 수천 명이 51일 동안 파업하는데 김아무개 씨가 6월 15일 오후 3시 22분에 이 밸브를 잠가서 생긴 손해가 정확히 325만 원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교통사고로 비유하면 10대 차가 연쇄 추돌했는데 각 차가 정확히 얼마씩 책임지는지 센티미터 단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배상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가족도 배상 책임에서 면제돼요.
지금까지는 노조 간부가 빚을 못 갚으면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갚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 파업해도 내가 물어낼 돈은 거의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파업이 과격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봉투법 왜 생겼을까요? 노란봉투법, 이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의 진짜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쌍용차가 무너지면서 980명이 정리해고됐어요.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죠. 파업은 진압됐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일자리도 잃었는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까지 떠안은 노동자들과 가족들 중 2019년까지 30명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보냈어요. 옛날 월급 봉투 색깔이 노란색이었거든요. 다시 평범하게 노란 봉투에 담긴 월급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 소식이 퍼지자 4만 7천 명의 시민이 각자 4만 7천 원씩 모아서 총 1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십시일반의 기적이었어요. 시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금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노란봉투 캠페인이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으로 발전했어요.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2022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후 회사가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청구한 거예요. 쌍용차의 10배였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끝난 게 아니구나. 더 심해졌구나.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 논의가 다시 불타올랐고 마침내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3표, 반대 3표, 압도적이었죠.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16년간 30명의 목숨, 4만 7천 명의 연대, 10년의 투쟁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다시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하자는 염원이 담긴 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법일까요?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경제연구소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의 이론을 써서 정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결과가 뭐였냐? 연간 GDP가 8.7조 원 줄어듭니다. 일자리는 19만 3천 개가 사라져요. 어디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원청 대기업들이 하청이랑 일하면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계약을 끊어버리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려고 울타리를 쳐줬는데 그 울타리가 너무 높고 견고해서 오히려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보호하려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설 말이죠.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청노조가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배를 만드는 독이라는 시설을 점거했죠.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회사 측은 총 손실이 8,165억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루 평균 160억 원씩 날린 셈이죠. 하지만 MBC 팩트체크에서는 이 수치가 과대 추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 독 중 4개는 정상 가동했고 지체 보상금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파업으로 11척의 배 인도가 늦어졌고 해외 선주들은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못 맞춘다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없었는데도 이미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3월 10일 이후에는 이게 법으로 명시되니까 파업이 훨씬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울산 공장은 하루에 약 6,000대를 생산합니다.
2025년 7월에 3일간 부분 파업이 있었는데 약 4천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어요. 하루 평균 1,300억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죠. 그런데 현대차는 적시 생산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부품이 딱 필요한 시간에만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재고를 안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3차 협력사 하나만 파업해도 전체 라인이 다 멈춥니다. 2025년 9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트라스라는 부품 회사가 파업하니까 울산 5개 공장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다가 결국 전면 정지됐어요. 부품 하나 때문에 공장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추는 것처럼 부품사 하나가 서면 완성차 공장이 서고, 완성차 공장이 서면 연관된 다른 수백 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져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단순히 협상을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인데 협상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경총이 대기업 100곳을 조사했더니 87%가 노사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어요. 외국 기업들은 더 냉정하죠. 35.6%가 투자를 줄이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아예 대놓고 경고했어요. 교섭 상대가 누군지도 불분명한데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보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법이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준비했던 카드를 꺼내요. 현대차, 조선 3사, 철강사에 일제히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원청 소속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받겠다고요. 4월이 되면 조정이 결렬되고 쟁의권이 확보됩니다. 파업이 시작되죠. 5월쯤에는 생산 라인이 점거되고 물류가 봉쇄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막혀 있으니 파업은 장기전으로 갑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청 계약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사용자로 인정될 바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중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해외로 공장을 옮깁니다. 베트남은 인건비도 싸고 노동 유연성도 높거든요. 실제로 SK온이나 삼성전자가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보호받아야 할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일자리 19만 3천 개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겠지만 그 울타리에 못 들어간 80%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울타리 밖에서 더 찬바람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3월 10일 이후 마주할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 한국 경제가 멈췄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제조업 가동률을 보세요. 2026년 3월 이전에는 보통 75% 정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4월, 5월 수치가 70% 밑으로 떨어진다? 파업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예요. 투자하신 제조업 주식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기마다 발표해요. 2025년 외국인 투자는 약 24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2026년 2분기, 3분기에 이게 20% 이상 급감한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부도율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매월 발표하는 부도율을 주목하세요.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끊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중소기업이거든요. 부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다?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빠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경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합니다. 8.7조 원의 GDP 감소, 19만 3천 개의 일자리 소멸,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숫자예요. 2026년 3월 10일은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정확히 알면
대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